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69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정말 곧 개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 방송 나간 이후에는 정말 바로 거의 개막을 할 텐데요. 프리미어 리그를 필두로 다른 빅리그들도 이제 속속 개막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올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승격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9번째 초고품격 레드 시간에는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잉글랜드에서 지금 많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고 국내 팬분들도 좀 관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가장 독특한 역사 중에 하나는 이거죠. 유럽 챔피언 된 횟수가 자국 리그 챔피언 된 횟수보다 많다. 네. 유럽 챔피언은 2번, 그렇죠. 자국 리그 챔피언은 1번. 그런데 그 한 번의 챔피언도 승격한 이후에 바로 그 시즌 따닥으로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는 유로피언컵,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1위 팀이 나가는 거였으니까 이제 바로 또 챔피언스 리그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유럽 챔피언하고 이제 우승팀 자격이면은 또 나가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유럽 챔피언을 2연패를 했던 노팅엄 포리스트가 정말 장안의 화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이 팀이 선수단을 거의 갈아엎다시피 할 정도로 영입을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팅엄 포리스트 말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진출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은 세리에아가 뭐 김민재 선수를 차치하고라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다시 흥미로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인데, 세리에아에서도 노팅엄 포리스트와 대단히 유사한 지금 모드를 발현시키고 있는 클럽이 있어요. AC 몬차라는 클럽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주로 이제 노팅엄 포리스트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는 이제 몬차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클럽은 물론 이제 이 차이는 큽니다. 노팅엄 포리스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챔피언을 두 번이나 차지했던, 그것도 2연패를. 그때 7, 80년대 리버풀의 붉은 제국에 제동을 걸었던 팀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 당시는 사실은 잉글랜드 축구가 굉장히 자존심으로 삼는, 아주 자부심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때 이른바 UEFA 랭킹 계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분데스리가한테 좀 밀린 시절이 좀 길어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그래도 2등을 차지했던 해는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뭐 잠깐 1등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킹 지수상으로 보면 분데스리가가 좀 더 앞서 있었지만, 챔피언이 된 횟수는 사실은 잉글랜드가 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유럽 최애 정상에 오른 횟수로 따지면 리버풀, 그리고 노팅엄 포리스트, 아스톤 빌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잉글랜드 팀들이 그때 유럽 정상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 어떤 잉글랜드 또 팬들의 상당한 또 긍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몬차는 이제 그런 클럽은 아니에요. 몬차는 감격의 세리에아 승격을 요번에 처음 한 팀이니까 노팅엄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적 시장의 돌풍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일단 노팅엄 포리스트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는데, 선수가 많이 바뀐 얘기부터 일단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이 팀의 경우는 지난 시즌 승격을 이끄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임대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축 자원의 부상 소식도 있는데, 라이언 예이츠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 복귀한 선수들의 빈자리, 그러면서도 라이언 예이츠의 무릎 부상으로 비어버린 중앙 미드필더 쪽에 대한 보강까지 이번에 과감하게 가져간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일단 영입된 선수만 보더라도 골키퍼 딘 앤더슨을 포함해서 아워니, 비앙코네, 니앙카테, 오마르 리차즈, 리코 윌리엄스, 헤네시, 아길레라, 토플로, 오브라이언, 린가드, 망갈라까지 절반이 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선수 많이 데려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대표적으로 아오니라든가 망갈라라든가. 망갈라 선수 이제 슈투트가르트 선수였고, 마찬가지로 아오니 선수도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이번에 지난 시즌 임대로 왔었던 케이난 데이비스의 빈자리를 대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얘기 드리면 이제 12명의 선수를 이번에 오피셜에 띄우게 된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상당한 지금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총 금액이 무려 7,35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좀 만만치 않은 멤버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팀에 대해서 일단 큰 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 썼던 전술,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맡겼던 역할에
딱 비슷한 형태, 부합하는 선수들을 저는 영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윙백 일단 또 데려오고.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노팅엄 포레스트의 전술적인 특징인데 주로 백스리를 쓰고요. 흔히 이제 토트넘 오피셜 때문에 많이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제드 스펜스 선수가 또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의 임대생 신분으로 뛰었었죠. 네. 그래서 오른쪽 윙백은 이제 스펜스 선수가 차지했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는 백스리를 쓰면서 후방 빌드업은 3-2 빌드업 아니면 2-2 빌드업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백3인데 2-2 빌드업이 된다는 것은 후방의 선수 한 명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노팅엄 포레스트는 주로 오른쪽을 좀 공격적으로 쓰고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오른쪽 센터백의 주전이었던 워럴 선수가 대표적으로 풀백에 가깝게 전진하는 스토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3-2 빌드업 아니면 2-2 빌드업이 자주 나왔고요. 오른쪽 위주로 이제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 팀의 마무리 과정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보통 3-4-1-2를 쓸 경우에는 최전방에 투톱이 좀 꺼내지는데 이 투톱의 선수들이 임대생 케이난 데이비스 그리고 곧 말씀드리게 될 브레넌 존슨 선수. 브레넌 존슨 선수가 사실 뭐 거의 에이스급이었죠. 지난 그렇죠. 시즌 기준으로 보면. 네, 새 시즌에도 당연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공격 자원인데 이 브레넌 존슨과 데이비스 투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투톱이 박스 안에만 모여 있지 않고 일단 좌우로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투톱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폭이 벌어질 수 있게 공간을 유도하고요. 그러면 센터백 사이 혹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공간이 열리게 되는데 그 공간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한 단계씩 전진하면서 침투를 합니다. 이때 침투 과정에서 꽤 쏠쏠한 득점과 스탯을 쌓았던 선수가 라이언 예이츠 선수예요. 네네. 그래서 라이언 예이츠 선수가 실제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측면의 크로스나 컷백 패스를 받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였고 아마 이제 그 삼각편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브레넌 존슨, 아워니 선수 그리고 링가드가 아닐까. 맞습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이제 진커나게 선수까지. 예이츠가 나가게 되면 예이츠가 올라가서 삼각편대, 또 공미의 진커나게 선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진커나게 선수와도 삼각편대 혹은 사각편대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박스 안에 숫자를 많이 두는 걸 노팅엄 포레스트가 중시하는데 윙백이 올라가서 윙백을 중심으로 한 측면 쪽에서의 연계, 주로 오른쪽으로 시도가 될 때가 많았고요. 여기에 투톱이 벌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순차적으로 침투하면서 박스 안의 숫자를 늘려주는 전술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드 스펜스 선수가 사실은 노팅엄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뛸까요? 맞습니다. 네, 니코 윌리엄스가 이제 영입이 돼서 오른쪽 윙백 자리는 주전으로 이제 뛸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슈투트가르트의 망갈라를 비롯해서 네. 또 챔피언십 많이 보신 분들은 이른바 활동량이 대단한 그 언성 히어로도 생각을 하시는 오브라이언 선수도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선수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알짜 영입이 될 네. 확률이 높고 사실은 다른 기존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좀 관심이 있었던 선수죠. 맞습니다.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실제로 얘기가 있었는데 리즈 스타일하고 되게 좀 어울리는 어떤 성향의 선수죠. 네. 근데 이렇게만 간략하게 언급드리면 매우 아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수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입한 선수 중에 먼저 기대되는 선수는 망갈라 선수인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라이언 예이츠, 박스로 침투하는 중앙 미드필더의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죠. 아마 망갈라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 같아요. 슈투트가르트에서 보여준 폼을 봤을 때 볼 운반도 능하지만 본인이 이 위쪽으로 전진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좀 선호했었는데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의 공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박스로 침투하는 모습을 망갈라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근데 망갈라 선수에게 딱 하나의 우려점이라면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시즌 너무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망갈라 선수가 지난 시즌은 좀 부진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다시 개인의 폼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시 링가드의 상황은 공격형 미드필더 진커나게 선수가 이번에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의 빈자리를 FA로 영입한 제시 링가드가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웨스트햄과의 루머도 있었는데 뭐 협상 과정에 이견이 있었는지 웨스트햄과는 결국 틀어지고 말았고, 노팅엄 포레스트에 오면서 본인이 월드컵 출전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월드컵을 위해서 또 굉장히 적은 계약 기간,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계약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인상적인 활약을 위해서 상당한 동기부여를 가진 채로 링가드 선수가 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링가드 선수에 대해서 네. 아주 일말의 우려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노팅엄에 대거 이번에 정말 선수단 갈아엎을 정도로 모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상당수가 보면 20대 한 초반 혹은 뭐 많아야 중반 다들 어리죠. 네. 그런 연령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축구를 한 단계 더 스텝업 시키고 뭔가 이제 커리어를 이제 본 궤도에
접어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팅엄이 사람 수는 많이 영입했어도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 영입이 꽤 많고 이 선수들이 열심히 정말 잘만 뭉쳐서 뛸 경우에는 좋은 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사실 링가드 선수가 어떻게 보면 나이도 좀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편이고 링가드 선수도 벌써 20대 후반 쪽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92년생이니까요. 그렇죠. 링가드 선수가 나이도 좀 많은 편인데다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이미 이 선수는 B클럽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은 커리어가 일단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럴 때 링가드 선수가 자기가 물론 잘해서 뭐 대표 뽑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약간 분위기를 해치거나 하는 그런 유형의 태도는 저는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 형이 한 수 위인 거 알지? 뭐 약간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링가드가 프리미어리그와 B클럽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겠죠. 오히려 리더가 네. 돼줘야죠. 근데 만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경기 졌는데 야 후배들 너무 걱정하지 마. 야 춤이나 추자 하면서 이렇게 춤 좀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점. 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링가드가 잘 역할을 해주는 거는 전술적인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침투를 좋아하는 선수인데 징커나게 선수가 해줬던 역할을 보면 링가드의 활동량과 박스 침투 능력은 요긴하게 쓰일 것 같거든요. 근데 팀 내부 분위기에 어떤 선수로서 영향을 미칠지가 역시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걸 싶고요. 좋은 쪽으로 해주면 노팅엄은 분명히 힘을 더 크게 받을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미드필더 선수는 이제 오브라이언 선수인데 이 선수의 자리는 제 생각엔 제임스 가너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제임스 가너 선수가 아까 얘기 들었던 라이언 예이츠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유일하게 홀딩 쪽, 수비 쪽에 어떤 밸런스를 지키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임대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 복귀가 됐죠.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고 활동량으로 싸워줄 수 있는 오브라이언 선수를 데려왔는데 오브라이언 선수는 챔피언십에서 검증이 된 살림꾼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뛰고 성실하고 투지 있고 수비적인 능력도 뛰어난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 밸런스를 잡기에는 오브라이언 선수와 같은 캐릭터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기능적이죠. 여러 가지 고르게 다 잘 되는 선수죠. 네, 그래서 장점도 많고 특히나 이런 투지와 같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에 토폴로 선수를 영입했는데 사실 토폴로 선수보다 지금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오브라이언과 토폴로가 동시에 허더스필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허더스필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허더스필드를 꺾고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왔거든요. 그러고서 허더스필드의 알짜 선수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하필 그 경기를 제가 봤는데 허더스필드 입장에서 살짝 심판 판정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 하필 이 두 선수가 연관이 되었던 장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승격과 동시에 허더스필드의 두 선수를 데려왔고 지금 허더스필드의 이적 시장을 보면 오히려 에이스들 혹은 주전급 선수들은 나가는데 이렇다 할 보강은 아직까지 활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현지의 허더스필드 팬분들은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분위기가 아닐까. 가슴이 뻥 뚫린 네, 듯한 기분도 좀 나쁠 수 있고요. 아픔을 느끼는데 아까 저 몬차랑 그 옛날에 유럽 챔피언 이런 경력은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이 팀은 처음 올라왔으니까 근데 두 팀이 공통점이 많아요. 뭐냐면 그 이왕지가 허더스필드 네네네. 말씀하셨으니까 몬차 얘기 약간 미리 하자면 몬차도 4등을 해서 플레이오프를 갔거든요. 네. 노팅엄도 4등을 해서 플레이오프를 그렇죠. 갔죠. 네. 똑같아요. 근데 몬차가 마지막에 붙은 팀이 피사거든요. 근데 피사와 몬차는 또 약간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완전 지역 더비는 아니지만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좀 라이벌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피사를 2차전 연장 접전 끝에 누르고 이제 몬차가 온 거예요. 그런데 피사 선수 하나를 데려왔어요. 사무엘레 비린델리라고 이 선수가 이제 윙백인데 이제 주전 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피사를 떨구고 왔는데 또 피사의 핵심 멤버를 데려온 게 어떻게 보면 역할적으로 보면 토폴로 선수와도 조금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4등하고 플레이오프 두 판을 그러니까 두 상대를 꺾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 꺾은 상대 팀의 선수를 데려온 것도 사실은 몬차와 노팅엄이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1부 리그 성적도 평행 이론이 될지 이게 이제 본 시즌에 들어갈 때 기대해볼 만한 요소겠고 토플로 선수는 이제 왼쪽 풀백 백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제 콜백 선수가 했던 윙백의 백업 역할을 소화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길레라 선수는 일단 주전급 선수는 아니지만 이종료나 이 선수의 나이를 봤을 때 역시 유망주로서 데려온 좀 선수가 아닌가 싶고 웨인 헤네시 골키퍼도 이제 백업 골키퍼로 일단 영입이 됐죠. 호르바스 선수가 이번에 임대를 갔기 때문에 호르바스를 대신해서
그래서 백업 골키퍼로 이제 웨인 헤네시가 섰는데 근데 딘 앤더슨, 웨인 헤네시면은 여기 원투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딘 앤더슨이 살짝 어려움을 겪는다면 베테랑 웨인 헤네시를 잠깐 선발로 쓸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굉장히 키가 큰 골키퍼 웨인 헤네시가 또 노팅엄 포레스트에 왔고요. 자, 그리고 제드 스펜스가 임대 복귀 그러면서 미드즈브러에서 토트넘으로 팀을 옮기면서 이 빈자리는 리버풀 출신의 니코 윌리엄스가 대신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니코 윌리엄스는 수비가 항상 불안한 선수, 그리고 수비 복귀 시 다소 느린 선수라는 게 좀 아쉬움으로 그동안 좀 작용이 됐는데, 다행인 점은 제 니코 윌리엄스가 일단 윙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노팅엄 포레스트에 왔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인 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게 일단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윙백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니코 윌리엄스는 개인 돌파 능력은 다소 아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발이 느리고 드리블 능력은 좋은데 결국 속도전에서는 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킥으로 좀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우는 물론 새 시즌 전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오른쪽 스토퍼가 거의 풀백처럼 전진과 운반의 역할을 많이 도맡았었기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는 조금 더 침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높은 위치에 집중하면서 공격의 어떤 편한 과정을 마무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노팅엄 포레스트에 오면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주목할 선수는 역시 오마르 리차즈 선수입니다. 네. 아마 오마르 리차즈는 아까 언급드렸던 토플로보다는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역시 클 것 같고요. 왼쪽 윙백의 로우 선수가 임대 복귀를 하면서 주전으로 대체가 될 텐데, 역시 이 선수도 보여주는 운동 능력에서 수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오히려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윙백 자리의 어떤 여부가 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마 리차드 선수는 원래 사실 레딩에 있다가 독일 그렇죠. 갔던 선수니까 뭐 이 무대가 뭐 전혀 낯설진 않습니다. 네, 이제 잉글랜드 무대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렇죠. 네, 챔피언십 경험 그리고 이제는 상위 리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좀 받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또 한 번에 딱 이제 신예급 선수가 네. 한 번에 딱 가가지고 또 아주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또 클럽은 또 좀 아니죠. 그리고 팬들과 구단이 기대하는 눈높이가 매우 높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마르 리차즈가 어쨌든 잉글랜드 무대에 다시 돌아온 점을 봤을 때 왼쪽 윙백 자리에서 토플로 선수와의 주전 경쟁,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먼저 주전으로 좀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뭐 이제 포메이션이 예를 들어 뭐 경기 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스코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토폴로 선수 같은 경우는 리차드 선수가 좀 뒤에 있고 토폴로는 위에서 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약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왼쪽 스토퍼로 오마르 리차즈가 나오고 오히려 공격 방향을 왼쪽 위주로 잡아서 풀백처럼 오마르 리차즈가 기능하고 토폴로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 미드필더처럼.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센터백은 니아카테 선수, 이쪽은 아예 센터백의 주전 보강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빈자리를 대신한다기보다는 피지컬이 좋은 니아카테가 일부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좀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나 싶은데, 피지컬 좋고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활약을 보인 만큼 수비가 아무래도 승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니아카테 선수가 백스리의 주전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수비 멀티 자원인 비앙코네 선수가 영입이 돼서 아무래도 백업 만능, 수비 백업 역할을 좀 맡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아워니 선수를 데려온 것도 지금은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워니 선수가 운이온에서 한창 좋을 때는 굉장히 위력적으로 보였던 선수예요. 네, 일단 경합 능력이 좋고 그에 따라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내거나 공간을 창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볼을 잡고 넘겨주는 플레이까지도 도맡았던 선수가 야워니 선수죠. 이전에 임대생이었던 케이난 데이비스도 공중볼을 잘 따고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전술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경합과 신체 능력의 측면에서는 아워니 선수가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팀 전술에 걸맞는 딱 이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좋은 영입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주전 골키퍼가 유력한 딘 앤더슨인데, 원래 주전 골키퍼인 삼바 선수가 이번에 이적을 하면서 이 빈자리를 대신하게 될 딘 앤더슨 선수가 일단 임대로 오게 됐죠. 딘 앤더슨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도 임대로 활약을 하면서 승격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잔류를 이끌고 나름대로 최우수 골키퍼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딘 앤더슨 골키퍼가 승격팀에서 팀 잔류에 공헌을 얼마나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기대가 되는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베스트 11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골키퍼는 딘 앤더슨이 예상이 되고, 백스리는 스콧 맥케냐, 여기에 무사 니아카테, 여기에 조 워롤 선수. 네. 워롤 선수가 아무래도 앞서 언급드린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처럼 공격적인 기능을 하는 선수인데, 이 자리는 그래도 기존 주전인 워롤 선수가 그대로 지켜졌다는 부분이 다행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윙백은 오마르 리차즈와 니코 윌리엄스,
미드필더는 루이스 오브라이언과 라이언 예이츠인데 라이언 예이츠가 무릎 부상이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망갈라 선수가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네, 예이츠가 이제 부상 복귀를 하게 되면 둘 간의 주전 경쟁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제시 링가드 그리고 네. 최전방 투톱은 타이워 아워니와 브레넌 존슨인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윙포워드와 톱을 어딜 봐도 다 잘하는 선수.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스 안의 침투도 좋거니와 측면으로 빠져서 공간을 만들고 측면 플레이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괜찮은 능력을 지닌 선수예요. 존슨 선수가 웨일즈죠. 네. 네, 웨일즈 축구의 미래라고 지금 불리고 있던데. 맞습니다. 네, 대표팀에서도 종종 이제 이름을 좀 알리고 있는데 브레넌 존슨 선수는 어쨌든 공격의 멀티 자원이고 투톱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노팅엄 전술에는 역시 아주 걸맞는 자원이다. 그리고 투톱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3-4-2-1처럼 형태는 당연히 유연하게 바뀌거든요. 그럴 때 약간 측면으로 빠지는 역할도 존슨 선수는 무리 없이 해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선수 영입이 팀을 떠난 선수들의 개개인의 프로필을 거의 비슷하게 대체하는 그러면서도 비슷한 방향성이지만 실제 선수의 능력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선수들이 영입했다는 점이 역시 고무적이고요. 승격팀이 많이 영입하면 항상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되는 게 아니냐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QPR이 승격한 시즌에 강등됐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보다는 뒤에 강등된 거죠. 맞습니다. 2011-12 시즌은 남았죠. 맨시티한테 역대급 명승부를 안겨주고 잔류는 했어요. 근데 2012-13 시즌에 결국 강등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제 QPR 얘기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했던 대로 선수단을 거의 갈아엎는 수준의 선수 보강을 한 팀이 무너지면은 항상 그 QPR 사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QPR하고는 좀 다를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QPR은 근본적으로 굵직한 커리어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의 하향세 내지는 이제 하락기에 있는 선수들 위주가 조금 많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데 이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링가드 선수의 커리어가 상당히 아주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나이도 아직 뭐 좀 어린 편이고 뭐 젊은 편인데다가 뭔가 자신의 커리어를 이번 기회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선수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베테랑의 경력을 지닌 선수를 많이 데려왔던 QPR과는 이 노팅엄은 선수 보강의 어떤 내용적 측면이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노팅엄의 이 영입 방향성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만약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 시즌 만에 강등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 분명 일부는 남을 겁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노팅엄 포레스트가 당장 프리미어리그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팀이 아니게 되더라도 일부 선수라도 남겨두면 다음에 언제든 얼마든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도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맥락이 일치하는데 네. 아직까지 커리어가 그렇게까지 확연히 꽃 피운 선수들이 아니고 네. 또 연령이 또 낮은 편이니까 그런 선수들이라면 뭐 강등 당했다고 무조건 바로 튀어나가진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구단의 체급을 좀 키우려는 영입에서 이번 타이밍에 활발한 영입은 매우 필요했다. 그러면서도 방향성은 매우 괜찮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이제 쿠퍼 감독의 이 전술이 수비 시에 무리한 압박을 하고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상대 공격에 따라서 숫자가 밀리지 않는 구도의 수비들을 챔피언십에서는 펼쳐왔었어요. 그동안 이제 노리치나 풀럼이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애를 먹었던 이유가 결국 뒷공간에 대한 제어. 챔피언십에서는 공격적인 팀이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공수 밸런스를 잡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아마 쿠퍼 감독의 노팅엄 포레스트는 그래도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강팀에게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다소 신중하게 경기를 펼칠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첫 시즌 상위 리그에 적응하는 데는 비교적 위험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링가드, 브레넌 존슨, 네. 아워니 요 선수들만 좀 역습할 때 잘해주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역시 노팅엄 포레스트가 챔피언십 때 보여줬던 플레이를 많이 비슷하게 전술을 그대로 살리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노팅엄 포레스트에 관한 이명철 해설위원의 정말 선수 한 명 한 명 그리고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이제 새롭게 구성될 선수진을 비교해가면서 아주 양질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몬차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몬차는 1912년에 창단을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깊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름이 지금 AC 몬차인데 그 AC 같은 그 영문 약자가 조금씩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좀 몇 번 바뀌긴 했지만 몬차라는 팀의 기본은 1912년 창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는 굉장히 깊은데 이 팀이 여태까지 보면
2부 리그에서 46시즌, 3부 리그에서 44시즌을 보낸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부 아니면 3부를 위주로 여태까지 이제 뛰었고 2부에서 46시즌 있었으니까 사실은 승격에 가까웠던 시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20세기 쪽에는 몬차가 올라올 뻔했던 시즌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아쉽게 좀 못 올라왔던 이제 아픔이 좀 있었던 클럽인데, 그런데 이 팀이 이제 21세기 들어서부터는 사실은 거의 쭉 3부 리그였어요. 그게 20세기가 오히려 이 클럽에 좀 더 좋은 시기였고 21세기 들어서부터는 01-02 시즌부터 이제 3부 리그에 있다가 19년 만에 2부 리그로 올라오는데 그게 2020-21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이제 3부 리그 시작을 해서 19년간 3부 리그 생활을 하다가 2020년이 돼서야 이제 2부 리그에 올라와서 그 시즌에는 승격을 놓쳤지만 바로 지난 시즌에 마침내 그 감격의 승격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사를 누르고, 그리고 그 피사 누르기 전에는 이제 브레시아를 또 누르고 결국은 이제 감격의 승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승격의 주역은 정치적으로나 사생활적으로는 절대로 본받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네. 축구사에는 분명히 한 획을 그은 사나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이죠. 전 AC 밀란 구단주. 여러 가지 뭐 악명이 높고 정말 뭐 잡음과 논란으로 점철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어찌됐건 80년대 중반에 밀란을 이제 맡으면서 밀란과 이탈리아 세리에아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것도 맞고 축구 전술사에 커다란 공헌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왜? 과감하게 3부 리그 감독으로 출발했던 그 파르마 시절 얘기인데 아리고사키 감독을 과감하게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아리고사키 감독은 아시다시피 구두 세일즈도 했던 사람이고 프로 선수와는 뭐 180도 거리가 먼, 그러니까 아마추어 레벨에서 축구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상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선수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이었거든요. 뛰는 선수들의 눈높이에는 이 감독의 선수 커리어는 성에 안 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물을 과감하게 이제 밀란의 수장으로 앉혀서 이른바 아리고사키의 그 토탈 풋볼을 좀 더 세련화시키고 규격화시킨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콤팩트한 축구,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축구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아리고사키를 밀란에 딱 과감하게 갖다 놓은 사람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니까 사실은 전술사에 있어서도 심지어 이분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를루스코니가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 AC 밀란 구단주직에서 30년 세월을 끝내고 내려옵니다. 네. 매각을 했죠. 2016년에. 그리고 있다가 2018년 9월에 밀라노 근처에 있는 클럽인 몬차를 인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밀란 던지고 2018년 9월에 몬차를 인수를 하는데 이 몬차는 위치적으로 보면 밀라노와 아주 가까운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AC 밀란의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선수가 나중에는 됐지만 어린 시절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몬차 임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네. 마치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예를 들어 뭐 헤타페 임대를 간다든가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그 몬차는 이제 그런 클럽인데 그 2018년 9월에 베를루스코니가 온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자신의 영혼의 단짝인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단장과 같이 왔죠. 갈리아니 씨는 게다가 또 몬차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 클럽에서 이제 단장을 하게 됐는데 이 둘의 어떤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면 뭔가 80년대 중반의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밀란을 어떻게 일으켰지 뭐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몬차를 3부 리그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감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급속도로 이 팀이 3부에서 2부에서 마침내 지난 시즌 승격에 성공해서 이제 올 시즌부터는 사상 최초로 이제 세리에 A에서 뛰게 되는데, 이 팀이 이제 거의 선수단 개조와도 같이 노팅엄 수준의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영입된 선수들이 인테르의 이제 장신 베테랑 수비수인 안드레아 라노키아 선수, 그리고 이탈리아 연령별 대표로서 지난 시즌 칼리아리 주전 수비수로 뛰었던 안드레아 카르보니 선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에서 데려온 라이트백인 비린델리 선수, 여기에 이제 칼리아리에서의 맹활약으로
이탈리아 국가대표 유니폼도 이미 입었던 알레시오 크라니오 골키퍼를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딘 핸더슨 선수처럼 당연히 이제 주전 골키퍼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난 시즌 베로나에서 12골 7개의 어시스트로 완전히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가 있거든요. 카프라리 선수. 이 지안루카 카프라리라는 전천후 공격수를 또 데려왔고, 여기에 사실은 인테르에서 이른바 유리몸 때문에 정말 기대치에 미흡한 세월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삼프도리아 임대를 가서는 약간 부활의 조짐을 좀 알린 선수가 있거든요. 미드필드에서의 창의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스테파노 센시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여기에 아탈란타 팬들이 잘 아시는 선수, 이거 아마 이탈리아 팬들이면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파푸 고메스 선수가 아탈란타와 이제 싸움이 나면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죠. 그때 분연이 나타나서 파푸 고메스의 빈자리를 메웠던 사나이 마테오 페시나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아탈란타에서 그 무렵부터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까지 됐고, 네. 국가대표에서도 벌써 한 4골 정도 그렇죠. 넣은 선수이거든요. 유로 때도 나왔었죠. 아, 그렇죠. 물론 이 페시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즌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아주 잘한 시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시나 정도의 이미 그 이름값에 올라선 선수를 이 몬차, 좀 나쁘게 말하면 듣보잡 클럽 아닙니까? 이제만 알려져야죠. 좋은 표현은 네. 아니지만, 그런데 페시나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여기에 워렌 본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유럽 축구를 좀 폭넓게 보시는, 특히 이제 프랑스 리그를 잘 아시는 상당히 재간 좋은 유망주 미드필더로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 선수가 낭시 소속으로서 프랑스에서는 아주 뭐 연령별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왔는데, 탈압박이라든가 발재간이라든가 이 온더볼 이런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면서 또 미드필드의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2003년생 전천후 미드필더거든요. 이 워렌 본도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직은 만 18이기는 하지만 그 빅리그 다른 클럽들도 계속 주시를 해왔던 선수를 몬차라는 클럽이 데려왔다는 게 또 이제 워렌 본도 선수도 좀 놀라운 일이고, 여기에 바르셀로나와 사스올로 등을 거쳐서 얼마 전까지 이제 샥타르 도네스크에서 뛰고 있었던 마를론이라는 이제 수비수가 있는데, 요 선수는 또 우리 이제 황인범 선수와도 약간 유사한 케이스지만,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리그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팀을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마를론 선수도 몬차가 이미 지금 다 합의가 끝났고, 아직 등록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등록까지는 안 갔는데, 이 선수는 이미 이탈리아 언론들 보면 이미 다 된 선수로 지금 이미 취급을 하고 있고, 뭐 포메이션 그릴 때 마를론 선수를 다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피셜보다도 더 강한 거피셜의 마를론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역시 확정되진 않았는데, 나폴리의 백업 장신 스트라이커인 안드레아 페타냐 선수, 임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뭐 들어보셨을 이 페타냐 선수도 거의 오피셜에 가까워진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득점력 자체로만 보면 좀 떨어지지만 주변 동료들을 도와주는 플레이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선수거든요. 경합과 연계 능력이 있죠. 근데 그렇죠. 결국 네. 이제 좀 기대치를 높게 보면 득점력의 한계 때문에 답답하다는 평가를 팬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완전 이제 주전으로 뛸 거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페타냐 선수 정도면 그래도 몬차에서는 주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페타냐 선수에게도 경쟁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페타냐 선수가 보다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또 이제 득점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빼놓은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수는 필리포 라노키아라는 선수. 그러니까 이름이 필리포 인자기의 필리포와 그 안드레아 라노키아, 아까 라노키아가 이제 2명 된 네. 거예요, 이 팀이.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몬차 같은 팀에는 이런 선수도 한 명 정도는 그렇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대부분 뭐 20, 아까 뭐 워렌 본도 같은 선수는 10대 선수지만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좀 나이가 많아도 한 20대 후반 정도인데, 이제 라노키아, 안드레아 라노키아 선수는 3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선수가 저는 한 명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말 황혼기를 이 몬차에서 안드레아 라노키아 선수도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선수는 필리포 라노키아 선수. 이 선수는 유벤투스의 이제 유망주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수들이 모두 안드레아 라노키아, 안드레아 카르보니, 사무엘레 비린델리, 필리포 라노키아, 알레시오 크라니오, 지안루카 카프라리, 스테파노 센시, 마테오 페시나, 워렌 본도, 그리고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마를론 선수와 안드레아 페타냐 선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들이 다가 아니에요. 몇 명은 빼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총량으로 따지면 숫자로만 따지면 노팅엄보다도 앞서면 앞서는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팀도 완전히 이제 새로 태어나는 팀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워롤 같은 이제 센터백처럼 이 팀도 이제 기존 선수들 가운데 그래도 좀 이 선수들과 경쟁을 하거나 혹은 주전 라인업에 들어올 만한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누구냐면은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 출신 윙어로서 이미 2시즌 이상 몬차에서 맹활약을 했던 다니 모따라는 포르투갈 윙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출신의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던 코린치안스 출신의 윙백 내지 미드필드로 올라가서 뛸 수도 있는 카를로스 아우구스투라는 이제 브라질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선수가 좀 중요한데 지난 시즌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브레시아 상대로 2골, 피사 상대로 3골을 터뜨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만 5골을 터뜨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몬차가 오늘날 이 위치에 올라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선수가 크리스티안 기트키에르라고 덴마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트키에르 선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그 페타냐 선수와 뭔가 좀 경합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10여 명의 새로운 자원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나니모타, 카를로스 아우구스투, 크리스티안 기트키에르 이런 선수들은 사이사이에 주전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뭐 경쟁이 붙을 수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멤버 구성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또 몇 명의 또 영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적 시장 초기에는 별 얘기 다 나왔거든요. 디발라를 데려온다. 뭐 이카르디를 데려온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던 클럽인데 제 생각에는 몬차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아직도 몬차의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군요. 네, 엄청난 투자죠. 물론 그런데 총액을 노팅엄만큼 쓴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아까 뭐 페시나 선수도 그렇고 스테파노 뭐 센시 선수도 그렇고 상당수 선수들이 일단은 임대예요. 물론 이제 선임대 후 뭐 후 영임 뭐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임대가 조금 또 숫자가 꽤 돼서 총액을 노팅엄만큼 쓴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 세리아의 현재 상황에서는 몬차는 센세이셔널한 팀임에 틀림이 없고 AC 밀란이 베를루스코니 오기 전에는 70년대 말에 스쿠데토 들어보고 베를루스코니가 와서 이제 아리고사키가 지휘봉 잡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스쿠데토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란도 어떻게 보면 재건을 한 사람이 베를루스코니죠. 그런데 이 몬차라는 클럽은 재건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새로운 이제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클럽인데 베를루스코니가 과연 이거를 해낼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노팅엄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몬차도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몇 명의 외국인 선수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팀은 대다수 아까 영입된 선수들 말씀드렸는데도 그 중에서도 대다수 선수들이 다 이탈리아 선수들이거든요. 으쌰 하면서 좀 이 투쟁심과 조직력을 좀 급속도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좋은 구성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뭐 QPR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정말 조직력을 얼마나 급속도로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너무 또 다국적군인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유형의 팀에서는 사실은 그 자국 선수가 대다수면은 저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또 이탈리아 선수들이 같이 뭉친다면 그리고 페시나 선수가 아마 여기서 이제 핵심 또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페시나 휘하에 또 젊은 선수들이 잘 뭉친다면 제 생각에는 베를루스코니가 의도하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한 중위권 정도 안착 혹은 뭐 최소한 그래도 강등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소기의 목적은 저는 일단 달성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노팅엄 포레스트와 몬차에 대한 말씀을 이것으로서 마치겠고요.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69번째 시간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